전쟁의 역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쟁은 인간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생명을 희생하고 문명을 파괴하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는 언제나 억제나 금기의 대상이었습니다. 평화는 선이고 전쟁은 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쟁은 불가피했습니다. 전쟁은 집단 간의 의견 대립과 충돌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때 전쟁은 악이라 해도 필요악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나 게오르크 헤겔도 전쟁이 수행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전쟁을 절대 악이 아니라 필요악으로 규정했습니다.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전쟁의 양상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래 세계에서도 전쟁은 불가피할 것인지, 그리고 전쟁의 양상은 어떠할 것인지, 아니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의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등을 고찰해 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로 생각됩니다. 오늘 오랫동안 육군사관학교에서 교관으로 활동하시면서 전쟁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오신 이태코 교수님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볼 문제는 이한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가? 라는 물음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명사회에 있어서 전쟁에 관한 평가적 논의, 즉 그 전쟁의 어떤 도덕성, 정당성 이런 문제가 가능한가? 그 다음론은 어떻게 전개해 왔는가? 이런 걸 간단히 한번 개론 차원에서 보고, 문명사회에서 전쟁의 한계를 분명히 전쟁은 아까 필요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만행과 반문명적,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이런 방법으로 인명을 살상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쭉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쟁의 불가피성, 현실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이 우리 미래 문명의 문제를 다루는 저희들이 이 전쟁의 문제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전쟁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이유에서 하는 경우와 또 일어난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이 가서 할 때는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얘기와 또 국제법에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전시인도법 또는 전쟁 규칙, 이런 것들의 도덕적 원리가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 이런 원리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원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미래의 전쟁 양상과 무기체계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과학기술의 힘으로 그동안 의도하지 않았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현상, 군인을 향해서, 부대를 향해서 쐈는데 다른 데로 유탄이 날아가서 민가에 떨어져서 죽는 경우,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많이 감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6번 항에서는 남북한의 관계를 단지가 군사비밀이 아닌 한에서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쟁의 역사인가 할 때 우리가 소위 자연상태를 말하는, 이건 어떤 특정한 시점이 아니죠. 하나의 폴리티컬 엔티티를 설명해서 국가나 정당이나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회이기 때문에 자연상태가 BC 몇 년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의미가 없고, 이걸 가정함으로써 홉스나 로크나 루소는 바람직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정치적 결사체를 설명하는데 하나의 가정입니다. 근데 홉스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이렇게 가정한 점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 상식적인 얘기니까 설명하러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알빈 토폴로의 책이 이제 두 권이 있는데 1980년도에 나온 제3의 물결하고 1993년에 나온 전쟁과 반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나온 책은 우리의 문명의 그 어떤 세 번 파도가 있었는데, 웨이브가 있었는데, 농업사회의 최초의 문명은 농업사회였고, 농업문명이었고, 농자 천하지대본 뭐 이런 철학이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근대, 현대화 와서 산업사회가 있고, 인간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대량 생산하는 시대로 갔기 때문에 전쟁 수단 이런 것도 대량 생산하는 시대가 왔고 현재, 오늘날 또는 현재를 지식 정보화 시대. 근데 그 두 책의 특징은 내용은 똑같은데 1980년대 제3의 물결에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 책을 쓴 것 같아요. 그 문명권에서, 그 사회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그 사회의 부를, 그러니까 농경사회 때는 땅을 많이 가지고 지주가 노동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사람이 주인이었다면 기계화되고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가고 인간이 하는 일을 기계가 하던 이 시대에는 또 달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쟁 양상입니다. Aspect of warfare. 이래가지고 농업시대는 농사지니까 사람의 숫자, 백병전 또는 그 중공이교 때 했던 것처럼 인해전수, 사람의 수가 많은 쪽이 유리했습니다. 그러다가 기계화되고 기동화 전력으로 가면서 이제는 대량 보복, 융단 폭격, 탱크, 사막의 여우, 뭐 논멸하면서 사막을 탱크로 몰고 가고 막 이런 전쟁을 하다가 이제는 또는 앞으로는 최첨단 과학기술전에가 하이테크 전쟁이라 고도 정밀 무기로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의 이제 이렇게 특징을 알빈 토폴로의 전쟁과 반전쟁에 잘 돼 있고 또 이와 같은 동일한 내용을 다니엘 벨의 후기 산업사회 혹은 탈산업사회라고 하는데 The Coming of the Post-Industrial Society에서 똑같은 구조로 설명하는데 산업사회 이전을 농업사회로 가고 산업사회 이전 그 다음에 Post-Industrial Society 후기 산업사회 혹은 탈산업사회라는 말로 해서 하는데 내용은 뭐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제국의 흥망 폴 케네디 제국의 흥망에서는 모든 나라가 부국 강병 정책을 추구한다. 북한만 빈국 강병 정책을 지금 하고 있고 그건 역사적 어떤 일반 원칙에서 어긋나 있어요. 부를 축적하고 한 나라는 반드시 이 군비 증강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하면서 저절로 그 원리에 의해서 스스로 소멸하는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 스페인의 무적 함대로부터 영국의 잭슨 유니언기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20세기는 이제 아메리카 시대가 왔는데 팩스 아메리카나가 끝나고 이제는 동양으로 갔다 가는데 중국, 일본, 한국이 있는데 책에서는 뭐 중국을 많이 말하는데요. 폴 케네디가 한국에 와서 몇 년 전에 와서 얘기할 때는 앞으로 문명의 중심은 한국이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뭐 아첨했는지는 몰라도 그 이유는 우리는 상당히 우리 민족이 종교적 어떤 그런 게 있고 또 군대를 갔다 와서 집단적인 어떤 이런 거. 그 다음에 가부장 우리가 대가족 제도의 전통이기 때문에 효도 이런 개념이 이 앞으로 미래에는 한국이 주도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기 체계로 가면은 농사질 때는 전쟁을 하면 이제 사람의 숫자가 많아져 있고 손과 발로 하던 전쟁에서 약간의 뭐 칼이나 도구나 뭐 수렵도구나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했다고 보면은 산업사회에서 기계화 시대에는 이제 반자동화, 그 다음에 컴퓨터 시대에는 자동화 시대. 알파고 전에 리세더라고 알파고 오셨잖아요. 인공지능이 무기 안에 이제 인공지능이 전쟁에 관한 평가적 논의는 가능한가에서 상당히 이제 논쟁이 있는데 아까 이한국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평화는 선이고 전쟁은 아니다. 전쟁은 선도 악도 아니다. 클라우즈베트처럼 어떻게 수행했고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just unjust가 나온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있고 칸트의 무평화론, 영국 평화론에 대해서는 이한국 교수님이 책 번역해서 출간하셨는데
모든 나라에. 거기에 이제 예비조항, 국가 간의 영구평화로 인해서 이제 예비조항이 있고 확정조항이 있고 비밀조항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 예비조항 6개 조항 중에 3번째가 모든 나라의 상비군을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난다. 평화 유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입장을 이상론을 저들은 이제 패시피즘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평화주의라서 상당히 좋은 말인데 내용을 알고 보면 반전연분사상. 또 동양에서는 병자흉기, 왕도 정치에서 도덕이나 문화적으로 국제관계나 이 통치를 해야지 무력을 사용하면 이건 패도 정치다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의 전통은 숙문천무, 문존무비 뭐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또 비폭력 무저항주의 같은 거는 한 개인이나 인간관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국가 간에 이걸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제 여기서 논쟁은 이겁니다. 저는 이상론의 주장도 맞는데 왜 맞느냐 하면은 이쪽에서 말하는 전쟁은 공격 전쟁입니다. 어그레시브 워를 말하고 현실론에서 말하는 것은 디펜시브 워입니다. 방어 전쟁입니다. 다음에 해겔 법철학의 그 페라그라프 324에 보면은 그 국가 간의 전쟁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War is not regarded as merely an absolute evil. 이거를 이 독일어 그 원전을 낙스가 번역하면 이렇게 했는데 웨벤버가 번역하면 War is not an absolute evil 이렇게 번역해버렸어요. 그러면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절대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절대선이 될 수 있다. 전쟁은 정당하다는 거 하는데 그리고 또 해겔이 윤리적 ethical element를 설명했는데 칸트와 이제 해겔이 전쟁관에서 말할 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칸트는 프리스크립션이다.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해겔은 디스크립션이다. 해겔은 뭐 미네르바의 올빼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하덴켄 지난 과거를 이렇게 저녁에 올빼미가 보니까 아 이게 뭐 웃기고 권력의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공격전쟁에서 윤리적 계기가 있다고 보지 않고 그건 분명히 법철학에서 그 책을 보려면 풋노트나 뒤에 어디션을 잘 보면 분명히 플라톤이 말한 전쟁과 뭐 개인과 국가 이런 것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칼 포퍼에서 서양에 알려진 해겔의 전쟁 이론은 전부 레벤버그의 번역판에 의해서 칸트의 해겔의 이론을 완전히 묵살을 내기 위해서 나온 책을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이거 가지고 세미나 할 때 그 담당하던 교수는 아주 해겔을 못쓸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디펜스에다가 뭐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독일어 원전 놓고 야 번역판 이렇게 다른데 뭐가 다르냐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납니다. 윤리적 계기가 있다는 얘기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어떤 욕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내세가 침입해서 싸우던 우리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의사처럼 목숨을 내놓고 투쟁한다 이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국가의 주였어. 그동안 내가 소중히 했던 이 덧없는 소유지향적 가치관, 물질적 가치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우리의 생사가 맞닥하는데 그래서 피난을 가더라도 다 버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들고 가고 이러는 상태가 외세가 침입한 디펜시브 워를 할 때 국민들은 그동안 나태해졌던 윤리적 어떤 도덕적 해이 같은 것이 좀 없어진다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토닉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포퍼에서 한 것은 뭐 공격전쟁에서 다른 나라를 제국주의 정책을 하고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하던 이 정책을 옹호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좀 철학적으로 공정하게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하려고 한 것은 이 군사적 현실론이라고 합니다. 전쟁은 악이다. 그러나 필요악이다. 필요악인데 절대선은 아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게 하기 때문에 한다면 국가 간에 앞으로 인간에 대한 만행, 비문명적 어떤 모든 불법적 행위는 하지 말자라는 입장으로 전쟁 도덕은 이제 그렇게 발전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명사회에 부합하는 전쟁에 대한 제안은 크게 보면 여기에 대한 뭐 학문적인 건 하기로 해도 이거 다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하는 것은 전쟁 도덕과 전시 도덕 morality of war, morality in war, jus ad bellum, jus in bello 이렇게 말하는데 전쟁의 도덕은 국가가 전쟁을 개시하는 정당성 국가가 어떤 국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의 정당성에 대해서 조건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방어 전쟁은 정당하다고 봤는데 방어는 최대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나 뭐 바둑에서 이런 것처럼 이게 방어 전쟁 개념이 이게 힘 있는 나라의 논리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의 전쟁 계획의 정당성을 말하는 그 도덕, 정당성, justice, 뭐라고도 하고 morality of 뭐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통령이나 이 안보 우리나라 같으면은 무슨 안보 회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합참의장까지 국방장관, 합참의장까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국회에서 비준을 받는 이런 차원에서 논의되는 겁니다. 뭐 중세 때는 공격 전쟁, 방어 전쟁이 정당하다.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교도들에게 기독교의 그 종교 전쟁, 사탄을 제거해서 사륙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논리가 쭉 가다가 점점 이것이 하나에서 두 개로 조건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정당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로티우스가 5가지로 이제 이건 클래식합니다. 요즘은 6가지, 7가지로 늘어나 있어요. 핵전쟁 시대고 대량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요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정당한 명분은 이 국가의 3요소 중에 하나가 외세에 의해서 침탈당하면 그 국가는 반드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 전쟁은 누가 하느냐. 반란군이 정당하냐 정부군이 할 때는 정부군이 정당하다고 국제법은 보는 겁니다. 비교적적인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고 악과 선이 공존하는데 이것을 비교대차 선과 악의 비교대차가 많아야 된다. 대부분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미를 모면했던 사례가 역사적으로 하나고 명분은 그런데 뒤에 숨어있는 의도는 다른 나라의 유린 또는 뭐 석유 뭐 이런 권을 뺏어간다든가 그러나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은 국가 간의 분쟁 이것을 해결할 때 정치, 외교, 뭐 경제적으로 정주영 회장이 소몰고 가듯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모든 노력을 해도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절단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 모든 그 노력을 해보고 군사 작전이나 수술이나 아퍼레이션이라고 똑같이 용어를 씁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 할 때 무력 사용하는 허용. 그러다 요즘은 6, 7, 8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군인들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는데 이거를 국가는 정책 결정자들은 잘 보여야 됩니다. 싸워서 지면 하지 마요. 이런 조건이 이제 쭉 있기 때문에 기본 정신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애화하자는 정신이 이쪽의 도덕에 그 다음에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에게 군인들의 행동에 제한을 가하는 원리가 전시도덕입니다. 모랄리티 인워. 거기는 뭐 명백합니다. 국제법, 전시도 준수를 해라. 전쟁 도덕은 결과주의 또는 공리주의 이런 원칙에서도 검토하지만 군인은 의무론적, 법칙론적 측면에서 위에서 내린 명령대로 지휘관이 사격 개시하면 사격 개시하고 사격 중지하면 사격 중지해야 됩니다. 아 지금 저거 도망가는 적을 잡아야 되는데 왜 사격 중지합니까? 쟤들이 나중에 또 돌아올 텐데 해서 공리적으로 결과를 예상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각국의 사관학교에서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 결정을 잘해야 되고 전쟁을 수행하는 군의 수뇌부가 이 국제법의 정신과 인도주의 정신으로 완전히 무장해 있으면은 저 문명사회의 어떤 이상이나 인류의 양심에 부합하는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 있습니다. 그래서 헤이그법은 뭐냐 하면 권투 선수가 시합을 할 때 룰에 의해서 하는데 반칙하면 패하지 않습니까? 군대도 군인들끼리 싸울 때 대적행위하는 군인들이 무기 투발이라든가 하는 식이라든가 복장 등 여러 가지 갖춰야 할 조건을 갖추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군 복장으로 저렇게 오는 순간 1, 2, 4번 부대 때는 우리 국방복, 우리 한국군 복장을 보잖아요. 그런 거는 다 헤이그법에서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전투원 간의 적대 행위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고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이제 헤이그법의 기본 정신이고, 제네바 협약은 전쟁
그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인원 또는 군인이라 할지라도 전투 능력을 상실한 부상이나 포로에 대한 보호, 또 살아서 멀쩡한 적군의 장교라 하더라도 군목이라든가 군의관이라든가 간호장교나 이런 사람은 공격할 수 없다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칙이 모든 나라의 군인들이 지키는데 병사들은 전쟁 심리에서 그냥 노루각하고 그냥 사격해서 멀쩡한 사람 죽게 하고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정신 차리고 이런 교육을 잘하고 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문제는 자 군인과 군인들이 대립해서 무고한 사람한테 군인과 솔저하고 시빌리안을 구별했거든요. 그런데 전쟁하다 보니까 사복 입고 민간 목장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투원과 비전투, 컴배트, 난 컴배트도 있어요. 그래도 난 컴배트 중에는 아까 말한 군목이라든가 군의관이라든가 간호장교라든가 또는 이 종군기자라든가 이런 거 공격하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무고한 사람이라는 용어가 the innocent라는 말이 이제 최근에는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 보면은 방어 전쟁에서 오는 사람들 대개 적의 군인이기 때문에 온갖 수단당해서 우리가 저항을 하고 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을 통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이 전시 도덕이 적용되는 것이 이제 뒤에도 보겠지만 강대국이 약소국의 땅에 가서 만행을 저지르지 말라. 강대국의 군인들이 약소국의 땅에 가서 전쟁 범죄를 일으키지 말라는 게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적 지역에 이제 갔는데, 저기 이제 이미 그때는 군사적으로 우리가 뭐 일본군이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 독립군이 만주로 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아무나 잡아다 막 죽이고 그랬거든요. 이때 이너선트라는 개념을 분명히 국제법에서는 적 지역에 농사 짓는 농부는 누구냐? 그들이 농사져서 농산물을 갖다 국가에 하면 그것이 군수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격해야 된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직접 나에게 총을 쏘는 사람이냐? 거기에 대해서만 공격하라고 이제 가리키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제 그래서 이 헤이그 협약 또는 제네바 협약, 무고한 사람 보호, 부상자, 민간인인데 이제 이노선트입니다. 민간인도 군수공장에서 대량 생산 무기를 제조하는 공장의 민간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건 공병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노선트라고 했어요. 이제 이 군인들이 뭘 헷갈리고 하면 정치적 필요성과 군사적 필요성을 헷갈립니다. 전쟁의 도덕을 대개 보면 군사 필요성의 원칙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전시 도덕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제한을 두는데, 군인들이 가끔 합니다. 자, 군사 필요성의 원칙이 있고 인도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과 그들의 권익과 그 복지를 보호해야 된다는 정신을 지키다 보면 우리는 진다. 규정대로 원칙대로 싸우면 진다 이겁니다. 이런 군인들이 있는 나라는 대개 하수들이, 운동선수가 실력이 없으면 하수들이 반칙에서 이기려고 그런 것처럼 전쟁에서도 군인들이 평소에 실전과 같은 훈련하고 무장이 되어 있으면 원칙을 지키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군인들에게 요구하는 건데, 평소에는 펑펑 돌다가 나가가지고 반칙을 하고 인간이나 학살하고 그리고 합리화한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마이클 월츠가 군인들에게는 절대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 사격 개시했으면 사격하고, 사격 중지하면 사격 중지하고, 후퇴하면 후퇴하고, 공격하면 공격, 이렇게 단순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원폭투하고 이제 나치 정권을 하기 위해서 독일의 대도시에 융단 폭격과 대량적인 대도시 무고한 민간이 있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겁니다. 자, 군사 필요성의 원칙을, 인도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군사 필요성의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가 있느냐? 군인들에게는, 현장에 나가 있는 군인들에게는 그런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일본의 원폭이라든지 독일에 대한 대도시의 무차별 폭격한 것은 이게 수프림 이머전시 케이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이거 안 하면은 몇백 명의 그 유대인이 독가스에 죽어가고 남경학살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비상수단으로 쓰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는 political necessity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do not exist at the tactical or the unit level. 현장에 있는 군인들에게는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군사, 이제 그 밀리터리 네세시티에 대해서 말할 때 처음에도 이제 이것이 설명됐어야 되는데 전쟁은 주로 살인, 뭐 운딩, 뭐 상해를 입힌다거나 신체를 절단하고 뭐 수류탄에 다리도 날아가고 발목 날아가고 뭐 이런 키드내핑, 납치, 파괴, 그 재산의 공적, 사적 재산의 노략질 이런 것은 평화 시에 이런 행위는 분명히 이거는 absolute evil입니다. 그러나 전투 시에 군인들에게 이런 행위를 공격해오는 적을 향해서 이거 디펜시브 모의 측면에서 이거 하는 죄가 아니다. 이런 것은 국제법에서 허용해서 브랭키트 임뮤니티에서 면죄부를 주는 원리가 군사 필요성의 원칙이고 그런데 but the area of immunity is not unlimited. 그것이 한계가 없이 무한적으로 그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인데 그 한계는 its boundaries are marked by the laws of war. 전쟁 규칙 또는 뭐 conventions of war 또는 rules of war 뭐 이런 말은 같은 말로 사용합니다. 이거에 의해서 분명히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공격하고 합법적 공정 목표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군사 필요성의 원칙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국제법에서 군사 필요의 원칙을 말할 때는 빠른 시일 아래 as quickly as possible 가능한 빠르신의 적의 전투 능력,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행동을 허용하는데 이것이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한 조건이라 그러나 이것은 다른 경우 이 전쟁에서 적을 공격해서 적의 전투 능력이나 전투 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쓰는 것 이외에는 이것은 어떤 경우도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어떠한 폭력도 그거는 금지되어 있고 오직 군사적 목표물에 대해서만 이런 것이 이제 사용된다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제가 왜 이 전쟁의 역사 속에서 나왔냐면 승리와 도덕이라는 가치를 이분법적으로 양자택일 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승리냐 도덕적으로 인도주의 원칙을 지킬 것이냐면 군인들은 승리다. 2등상이 없다 하기 때문에 승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제법의 이 정신을 제대로 하면 고수의 군대는 도덕적인 원칙을 다 지키면서도 이기라 이겁니다. 그 사례를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전시 인도법의 정신에 무지한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 전쟁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전에 전쟁 전에 실전과 같은 훈련도 중요하지만은 국제법을 지켜야 되는 당위성과 그 실천 요령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군대나 뭐 약속의 군대는 바빠가지고 그런 거 안 합니다. 현재 국제법은 제가 볼 때는 존 롤스의 Theory of Justice의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다. 인권에 대해서는 전쟁 당사자 양국의 민간인이나 군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라 이겁니다. 내가 볼 때 현재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 전쟁 규칙이 지니는 도덕적 원리는 롤스의 그런 프레임워크를 따라가지고 HP1이 뭐냐면 각 개인은 개인으로서 존중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인권 존중의 원칙이라. 그 다음에 군인들은 이 앞에는 군인, 민간인 포함해서 다 말하는 것이 1번이고 2번은 군인들이 싸울 때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예를 들면 소대 공격에서 소총으로 제압해서 적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걸 뭐 화양방사기로 다 태워 죽인다든가 그 뭐 생화당에서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은 최소화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고 그래서 안소니 하틀이 자기가 그 Humanitarianism and the Laws of War라는 논문에서 결국은 이 문명사회의 이 전쟁 규칙을 적용하는 군인들은 인권 존중의 원칙을 절대적으로 먼저 강조하고 그 다음에 고통을 최소화하는 결과주의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라. 그러나 군사 필요성의 원칙이 허용되는 안에서의 폭력 사용과 해적 행위를 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권 존중의 원칙이 만족된다면 그 다음에 군인들은 보통 최소화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라. 그러려면 이것을 채운 것은 앞으로 미래의 문명, 미래의 무기가 이제 비살상 고도 정밀 무기의 개발을 하고 이걸 활용하면, 그러니까 양적 감축, 보병의 수를 줄이되 질적 정형, 이게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작업. 말은 쉬워도 어렵지. 플랫폼 기지로부터 제대하는 군사령 군단, 뭐 사단 이렇게 해서 기지를 운영하고 작전에 나가고 들어오던 이런 개념으로부터 임무형 위주로 육해공 내국군까지 해서 연합 및 합동작전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 군대하고 하는 걸 연합작전이라고 하고, 조인트 오퍼레이션, 컴바인드 앤 조인트 오퍼레이션이라고 할 때 한 나라의 육해공군이 임무 위주로 이렇게 파악해서 팀을 이루기 때문에 뭐 너희 지휘관이 누구냐 그런 게 아니에요. 임무에 따라서 그 기술 군대가 자기의 그 어떤 그 컴퓨터에서 명령한 대로 계획된 대로 쫙 합니다. 아까 레일건 보셨죠? 비화학, 이 화학을 우리가 근대화하면서 옛날에 활, 그때도 헤이그법적 어떤 개념에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어요. 화살에 독을 묻히지 말아라. 화살 촉에 보면은 들어갔던 걸 빼지 못하도록 나선형으로 낚시의 갈고리처럼 해가지고 한번 베끼면은 이런 걸 안 하도록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당해본 군인들이 국가를 통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전투력에서 여기 맞아서 피 흘리면 활을 못 쓰는데 왜 그거를 독 바르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근대 와서 화약을 쓰면 부상을 타고 나면요, 화약은 불을 폭발하기 때문에 엄청난 이 장기의 손상입니다. 그래서 레일건에서처럼 이제 화약 없는 무기를 사용하는 시대, 전자파, 일렉트로매그네틱 폴스, 레이저, 또 비살상 무기, 상대적으로 인명 손상이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이지 뭐 사람이 하나도 죽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현대전이라 하더라도 재래식 전쟁과 이렇게 혼재해서 이루어집니다. 최첨단 무기만 때려갖고는 그게 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특수부대 온다든가 나중에 또 이제 지상군이 간다든가 마지막 청소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재래식 전쟁과 이것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투 위주로 빨리 항복할 수 있는 조건은 많은 인명피해가 없이도 국가가 손들 수 있도록 먼저 한다, 이런 의미에서 비살상 전쟁이라고 그러고, 또 인공지능에 의해서 군인이 하는 것을 이제 로봇 인공지능의 알파고처럼 한다 이겁니다. 이제 정보미 사이버 전쟁이라고 해서 이제 가상 공간에, 지금 우리는 사이버전에 지금 현재 전행 중에 있는데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자, 이제 현재와 미래 한반도 대결 양상에서 이제 우리 문제입니다. 뭐 미래 문명의 전쟁이 어떻고 다른 나라 얘기는 우리의 문제가 좀 시급합니다. 펜타곤의 작전 상황실에 가면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있는 곳 5개를 늘 써놓는데 불변하고 1번자에 있는 게 한반도인데 한 번도 전쟁 안 났습니다. 다른 데는 전쟁이 나고 그러는데 북한의 미사일 전쟁. 중요한 스커드는 다 보이시죠? 스커드, 노동, 무수단, 대포동 2호, 이거는 KN-08이라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하는 KN-11은 잠수함 밑에서 가지고 있다가 쏘기 때문에 탐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거리가 스커드보다 적기 때문에 동해나 서해에서 떠가지고 때리면 서울이고 경기도 이때가 이제 불바다가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미리, 그래서 사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드의 눈과 귀가 엑스밴드 레이더인데 걔들이 보고 움직이면은 이때 이미 이 컴퓨터에 이 네트워크에 의해서 딱 계산해서 발사되는 순간 고고도에서 겹쳐옵니다. 고고도에서 겹쳐 못하는 것은 패트리어트로 중간 단계에서 하고 이제 재수없으면 이제 맞아 떨어져서 죽는 거죠. 근데 왜 지금 이게 문제인 거면 사드 AN/TPY2 이동식 레이더라고 해서 이게 엑스밴드인데요. 엑스밴드 레이더가 북한 저기 몽골까지 이게 다 감지가 됩니다.